지난 2월 장기 구금 양심수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장기 구금 양심수 전형무효 기자회견을 하는 33명은 간첩죄로 복역 중 전향을 한 좌익수들이다. 출소 후 자신들의 전향이 무효라고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 과거 전향한 사실을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얼마 전에 그 비진양 장기수 무효선언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선언 기자회견 했을 때 하고 나서 뒤풀이 가가지고 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내 자의에 의해 가지고 전향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강간을 당하다시피 내 양심이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그 강제든 뭐든 간에 강간당한 그 부끄러움에 의해 가지고 그늘에서만 살다가 오늘 떳떳하게 나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고 무효선언을 하고 나니까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아, 부럽죠. 안 쓰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부러워죠. 아휴, 나도 그 고개만 넘었으면 저렇게 정말 떳떳하게 살 길래 내가 그 고개를 못 넘어서 말이야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어디 가서 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참 부끄럽게 사는구나 하고 참 난 후회가 막심해요 진짜. 시방도 그래요. 시방도 후회가 막심해요 난. 북한이 고향인 김영식은 그곳에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1962년 난파 공작선 선언으로 체포돼 26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가장 기뻐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그분도 그 말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이래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죽했겠어요. 선생님 왜 못 버티시고? 예? 왜 못 버티셨어요? 약하니까 그러지, 약하니까. 모든 게 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인 전향. 그 법률적 의미와 근거는 법무부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가 자신의 사상을 버리겠다는 성명서나 감성록을 제출하는 것이 전향의 형식이었다. 전향 제도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일본은 반정부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위반자에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상을 버리고 비합법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사상 전향. 1931년 사상 전향 제도를 공식화하고 일제 말기 그 강도를 높인다. 태평양 전쟁 나고 나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전향제도 내용들이 더 깊어져요. 네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사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네가 비합법 활동을 하고 이런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요구를 하는 텐노헤이카 천황폐하께서 요구를 하는 그 사상으로 네가 무장을 해라. 그게 일본 정신이에요. 야마토 다마시. 일본 정신으로 무장이 됐을 때만이 전향으로 받아줘요. 일본 패망과 함께 전향 제도도 사라지지만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전향 제도가 등장한다. 좌익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때부터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들은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또 가장 우리가 이 형무소 살해하는 과정에서 슬픔이 먹는 배고픈 겁니다. 배고픔.
배가 고파서 나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즉, 이기지 못해서. 그때 당시 나보고 건너끼는 소원이 뭐냐?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않는다. 아니었습니다. 저 보리밥 한번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물으면 저 보리밥 한번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내 출소하면은 반드시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저 꽁보리밥 한번 해달라 가지고 제가 한번 몇 날 며칠을 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겠다고 포항을 갔었다니까요. 포항을. 형편없는 식사량이 위법 사항은 아니었다. 모든 수용자는 범죄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비전향 좌익수들은 급 외인 D급으로 분류,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누진 점수를 받지 못해 결국 가석방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향을 하면 C급으로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급의 판정을 받은 비전향자들에게 식사량과 같은 차별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189g인가? 220에서 180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밥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만 먹으면 그게 배고픈 거 아닙니다. 또 찬 제대로 준다면.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누적돼서 절대 부정량이 점점 누적되면 더 고파지는 거야. 요 턱을 이거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단백질 부족 현상 같은 무릎을 못 씁니다.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때 그 의무과에서 콩 한 홉을 처방을 해줘. 볶은 콩 한 홉을 처방해줘. 그래서 볶은 콩 한 홉 못 찾으면 거짓말 같이 일어나. 아주 최저 한계선에 전부 다 도달돼 있었어요. 이 건강이 자체가. 한 해가 다 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내온 1972년 한 해 동안 우리는 10월 여신의 출범, 남북 비전향 좌익수에 대한 법적인 차별과 단합으로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1973년) 남아있던 비전향 좌익수는 400여 명. 이들 앞에는 강제 전향 공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방에 0.75평밖에 되지 않는 0.75평입니다. 냉장고 큰 거 중에 한 3개만 갖다 놓으면 0.75평이라요. 그 0.75평 속에 그 삼복도위에 자그마치 사람을 18, 19명씩 방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1.5평, 9평 아마 요런 방에다 그냥 사람을 11, 12로 그냥 꾸하게 그냥 쥐어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좋은 방에다가 다 가둬버리고. 넓은 방 그냥 다 놔두고 그 조그만 방, 그 독방 한 방 한 방 있잖아요. 그 독방 하나에다 사람을 그냥 전부 다 죄여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 앉았어도 막 영 그냥 밤새 그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냥 그래 고생을 시켰어요. 잠도 못 자고 그냥. 73년 여름 강제 전향 공작이 등장한 배경에는 좌익수 전향 공작 전담반의 창설이 있었다. 법무부의 공개 채용을 통해 대졸 이상 학력의 교회관과 교회사가 선발되고 이들을 좌익수가 있는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교도소에 배치. 교무과장을 반장으로 교목과 지도하에 전향 공작 업무를 진행했다.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고 악독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이 복도에 이렇게 하얗게 쌓여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위에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비가 올 때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눈이 있을 때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열려가지고요.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12월 때는 훨씬 추울 때예요.
방에 이 뒷문, 창문 다 띄워 앞에 시찰고 띄워놓고 그 방에 물 뿌리면 대마가 옵니다. 심판입니다. 거기에다가 광보도 이런 거 요거 위에 아래 위에 한 벌 줘요. 한 벌 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어둠 위에서 자는 거죠.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일주일 만에 내가 얼어버렸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전양공작이란 이름으로 벌어졌다. 자기들이 직접 그 매를 드는 것은 좀 더 자중했던 것 같아. 매는 것은 채소자, 소위 요즘 부르는 말로 떡봉이라고 합니다. 간수는 입회 안 해요. 일체 관리는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수영자였던 그렇죠. 거기 이제 걔들 그 아까 이름 부른 걔들이 여기다 덕봉이라고 그 완장을 붙였더라고요. 이 떡보이들이 그 어머니 사랑뭉치 야광미망하는 거 이런 걸 어머니 사랑뭉치라고 그러고 여기다 떡보이라고 또 딱을 이렇게 탁 붙여서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너 나와. 그러고 내가 엎어놓고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리는 게요 그냥. 흉악범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 재수자들의 살인적인 고문이 시작됐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흉악범을 2사람, 3사람 정도 방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1사람씩 집어넣는 이것으로 전향을 안 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다 전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 왜 눈동자들이야? 하고서 너 나와. 하고서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너 식구통 손 내놔. 이렇게 하면 또 어머니 사랑뭉치를 싹 다 그냥 때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고립해서 그래도 이게 전향들을 안 하거든. 이렇게 해도 전향을 안 해. 이렇게 괴롭히면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향을 안 해. 그 다음에는 물고문으로 들어갔잖아요. 물고문. 처음엔 물을 먹여서 머리가 뻐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저려와요. 그러다 맥이 탁 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엔 의식을 잃죠. 의식이면 클로 놓고 배 누르고 그래서 이제 물 토하면 찬물 끼얹어 얼굴에 끼얹어서 정신 차리면 또 갔다가 그렇게 묶어놓고 4개까지 최고로 먹을 땐 한 번 나가서 4개까지 먹어봤습니다. 32리터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고문을 하고 그때 그 물고문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루 9명이 전향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2명이 일과가 끝나면서 그냥 무시무시한 공갈을 넣고 가는 거죠. 내일 만약에 너 아까 전향한다고 했다. 내일 만약에 딴소리 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물 먹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유리 조각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놓은 거, 이걸 가지고 손목을 끊었죠. 몸에 유리 조각으로 유서를 새겼습니다. 200자 정도.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냥 죽기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1동포 2세인 서준 씨. 그는 71년 서울대 재학 중 형 서승과 함께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향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결심. 그것은 분노에서 나왔다. 물론 전향할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했고 무엇보다도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었고 밖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전향을 하지 않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테러를 하고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갈라놓고 전향 공작을 한답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열한 짓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일을 가느냐. 이것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진행됐던 전양 공작.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증언에 따르면 11명. 공식적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망자는 5명이다. 대부분의 증거 수집은 전양 공작을 경험한 좌익수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이경남 선생님 2반에 들어갔죠. 그 이제 이병사. 이병사 2반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병사 8반에 있었거든요. 재소자의 구타와 폭행, 강제 급식 등이 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증언 없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 국가기관인 저희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럴 개연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한 거죠. 만약에 저희 위원회가 일반의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야지만 이제 개시를 하는데 이건 진정 없이도 이제 스스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럴 개연성이 꽤 높다고 보고 찾았던 거기 때문에 뭐 확인해봐야지 알지만 하여간 그럴 개연성은 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직원들은 대부분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또 국가관이 투철한 그러한 유능한 그 직원들을 특별 채용을 해서 개호교도관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그 전향 업무를 맡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용자를 직접 고문을 했거나 혹은 폭행을 그 다른 수용자를 사주를 해서 폭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3년) 400명에 달하던 비전향 좌익수가 75년에는 그 절반인 200명으로 줄었다. 어떤 강제도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교도소에서 당시 굉장히 많은 분이 전향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부 그 대화에 의한 권유로 전향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죠. 그분들이 그냥 말로 하면 다 전향하세요? 이제 민주화 교육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민주화 교육인데 어떻게 폭행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카운셀링 상담에 의해서 전향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화가 나고 흥분하면 앞뒤를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하면 사디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그렇다고 소리를 해요. 사실 무근입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상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강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보안과 계통이지 우리 교무과 계통이 아닙니다. 거실 관계는. 만일에 보안과에서요, 교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든지, 전환공상 필요한 일을 거절을 했다든지, 또 전환공작 대상이 되어 있는 재소자를 보안과에서 잘못 따랐다든지 할 적에는 그럼 우리가 경치지요. 보안과에서. 경친다 하시면 정정부에서 뭐 실책이 아니 계십니까? 교무과에서 이거 뭐 보안과에서 일하니 우리 전환공작 못하겠다 하면 왜 하겠어요, 그래.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일하기가. 제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공작관 말에 의하면 법무부 지시를 받으면서 안기부 지시를 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중앙정보부. 그렇죠. 중앙정보부 지시에 의해서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교무과, 법무부, 교정국 이렇게 계통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때는 중앙정보부지 아마.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그 업무를 이제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그 교무과에다가 전환공작관 하는 거를 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공작방 중에서는
고도의 그 전환관계에 대한 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관들이 있었어요. 교회관요? 예. 근데 이런 팀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들 다 자기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동료 교회사들도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때렸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당시 모든 좌익 관련 활동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법무부 예규에서도 전양 공작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교무과에서는 말이죠. 전환공작을 전담하면서 전환공작을 해가지고 그 수고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부에서 아마 어떤 이게 있었을 거예요. 대가가. 돈을 받았단 말입니까? 돈을 받았기나 뭔가 있으실 겁니다. 전환공작배라 해서. 교회사들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승진도 빠르고 또 저기 뭐지 상여금인가 보상금도 받고.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통화를 했던 그 몇 교회사분들은 그런 거 없다고. 아니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 그런 분들 물건은 다 안 한다니까. 물건은 누가 하는가? 사에서 이제 살인 강도로 들어와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야. 야, 너 이 사람 몇치만에 물건에서 빼내든 이렇게 빼내라. 너 그러면 가치를 알았나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냥 사정 없이 하니까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우리 죽는 날이 있더라도 자기 저장시켜서 우리 저장시키고 자기 나가려고. 그때 당시에 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거기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두드려 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속 폭행인가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7년인가 얼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망청소부로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로 이용해서 폭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같은 제도자를 이용해갖고. 그렇죠. 그건 위법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그냥 위법이죠. 실사 남북 공동성명과 적십자 회담의 성사. 정전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을 약속한 시기였다. 굳이 이런 때 국가적 차원에서 좌익수들을 탄압할 까닭이 없었다.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73년에 말이야. 그때 남북 공동성명 이후 때는 북한의 어문 김대중 대통령의 6.16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강격적이었더랬어요. 전체. 북한도 그랬겠죠. 남쪽에서도 그렇겠죠. 특히 좌익 사건 내지 북에서 내려오는 공작원들의 가족,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주 강력적이네. 이게 모두 다 교환되든지 석방대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 게. 근데 완전히 배신당하는 거예요. 휴교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뭐 말은 그래요. 어떻게 죽어도 좋으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해봐라. 전향자 우리나라에 그 사상 보면 하나도 없이 맹글어라 그랬다요. 그랬다고 박정희가 그런 지시를 했답니다.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숨어 있었다. 경제 개발과 이데올로기 전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의 싸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좌익수 숫자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게. 특히 북에서 내려오는 공작원들이 이쪽 사회를 보고 사상을 저장했다. 그러면 이쪽에 그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우위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고. 반공, 방첩의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던 시대. 간첩은 인간이 아니라 때려잡고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었다. 수많은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멸공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대한 젊은이의 기백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반공을 국시로 삼고 나라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걸 이루고자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가를 정복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향 공작단들이 좀 무리한 행동을 해서 전향 공작을 해보려고 했다. 그럼 전향 공작하면 그 사람들 죽이는 겁니까? 월남이 폐망하면서 극동리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했었고 또 출소자의 약 5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출소할 미전향이로 출소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약 한 500명 정도가 출소를 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혼란해 올 것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4.19 때 감형 조치를 받은 많은 좌익수들이 70년대 초반 풀려날 상황이었다. 이들을 통제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1975년 사회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전쟁 때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4.19 후에 전쟁 때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4.19 후에 유기형으로 감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70년대 초에 나가게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려고 만든 제도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조치가 첫 번째로 전향 공작이었고 두 번째로 그 전향 공작도 견뎌낸 사람에게는 이 사회안전법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죠.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뒤라도 재범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구금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런 걸 분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근거, 이것은 오로지 전향서를 쓰느냐 마느냐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향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했던 거고 전향이라는 제도를 없애면 사회안전법 같은 제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빨치산 활동으로 20년 형을 산 임방규. 출소 후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을 때 보안 감호 처분을 받았다. 비전향이 이유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들어가기 전에 5개월 전에 결혼을 했거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는데 또 갖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데. 감옥은 있으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그것도 형기를 다 마친 이후인데 2년 갱신해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살리는 거. 죽을 때까지 살리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사회안전법의 최고 단계인 보안 감호 처분. 형 집행 기간은 2년이었지만 재판 없이도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가둬두는 감호소가 시설이나 대우면에서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한 8년쯤 살았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 단식 투쟁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내보내라.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라.
그때는 소송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번 기각당하고 여러 번 패소하고 그리고 거의 절망적인 그런 때죠. 그때 이대로 계속 있을 바에야 굶어 죽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으로 50일 하고 한 끼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2월 항쟁이 일어난 거죠. 87년 6월 전국을 휩쓴 민주화 운동으로 서준식은 전향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만기 출소가 될 때쯤 소위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유신 긴급조치 시대에 통과되어서 만기를 채우고도 단순히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씩 5번이나 보안 감호 처분을 받고 10년간의 감호 생활을 하여 서준식 출소를 계기로 전향 제도와 사회안전법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국가 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중 비민주적인 조항은 개정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은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서 개선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지만 서준식의 인권운동은 계속되었다. 아직 교도소에는 많은 비전향 좌익수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이감 갔던 게 86년도인데 86년도에 이감을 가니까 대전교도소 15사가 특별사거든요. 거기 갔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은 이건 납골당인 거예요. 그 말 70명이 사는데 한 층에 3층으로 된 건물에 사는데 그 3층에서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80년대 후반 대전 교도소에는 70여 명의 비전향 좌익수가 모여 있었는데 특별사동에서 독거 생활을 하는 상황.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영주. 그가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음 접한 전향 문제는 큰 충격이었다. 세주백 선생님 불러다가 당신 전향해라. 전향하면 수술 시켜줄게. 전향 안 하면 수술 안 시키는데 그대로 죽어라. 그분이 난 전향 못한다고 그분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서 하니까 병사로 옮겼어요. 병사에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전향을 안 했다 그래서 한 인간을 위암 걸린 사람을 치료도 안 하고 내보내도 않고 네 전향 안 하면 죽어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야 빨갱이들 너희들 전향 안 한다고? 전향 안 할 것 같아? 최주백이 봐라 전향했어. 죽기 전에 다 전향하고 죽었어. 그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한테 이따 무인 찍어가지고 인주 발라갖고 전향서 도장 찍은 거예요. 교도소에 등장한 젊은 사상범들은 비전향 좌익수 42명과 함께 1992년 전향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 양심의 자유는 실천할 수 있는 자유는 제약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제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근대국가의 이름을 거는 나라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없어요. 있다면 저는 아직 관문하고 진영만 살아 잘 모르는데 저는 이 나라에 14년 동안 내 겪어왔던 게 그거였어요. 양심의 자유는 침해 당하는 거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교차했습니다. 그분 중에는 한 30여 년간 외계에 있는 그 사람을 처음 봤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말을 거의 잊어버리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말을 많이 안 하시니까 말하자면 말의 도구, 입은 있어도
그 언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30년 동안 이렇게 정체돼 있었던 분도 있었고 해서 그 말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런 그 바깥에서의 어떤 도움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비전향을 이유로 재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급의 판정. 이 법적 차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렇죠. 이제 전향제도를 법률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자 분류 처우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 때문에 그것이 폭력적인 어떤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그 양심 하나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런 양심의 자유에 본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것은 모든 법률가가 저는 동의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199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각. 전향제도가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유보한 채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저는 헌법소원을 낼 때 우리 사회에서 헌법소원을 양심의 자유를 위배된다 이렇게 받아줄 거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무슨 인권이 있는 사회, 민주주의도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유엔에다가 개인 통보를 내려면은 그 나라에서 밟을 수 있는 모든 구제 절차를 밟아도 안 됐을 때 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990년 한국은 유엔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92년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미 전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전향제도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부는 이 전향제도가 좀 범법자들한테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량한 시민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도 한국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거 다 바꿀 것이다. 그런데 다만 남북 간의 대치 현황에 비추어서 이것을 아마 점진적으로 개정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령 제227호 공안사범 교화요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0여 년간 운영되어 온 공안사범에 대한 사상전향 제도와 공안 관련 사범에 대한 반성문 제도를 폐지하고 공안사범과 공안 관련 사범의 준법 의지를 확인하는 준법 서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향제를 준법 서약제로 대체한다는 정부 발표는 예상밖의 반발을 불러왔다. 사면을 해주고 가석방을 해주고 해서 대법원이 확정해 놓은 형을 줄여서 해주려고 할 때는 줄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은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여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는 제도예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만일 물어보지 않고 풀어줘서 또 범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준법서약서를 안 썼다. 안 썼으니까 니는 나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반정부 활동하고 못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니까 못 내보겠다는 게 정부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럼 준법서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 4명이 추측되잖아요. 추측되고 그 추측한 데 기초로 해서 차별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상식이에요. 바로 그 99년에 그 유엔의 휴먼 라이츠 커뮤니티 인권이사회라고 하는 국제기관에서 이 준법서약서 제도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야말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폐지해라라고 권고를 한 바 있거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제도는 둘 다 잘못된 제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된 제도를 정도가 조금 덜 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잘못된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는, 특히 김대중 정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 준법 서약서를 거부하며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던 비전향 좌익수 17명이 사면되었다. 하지만 전향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88년) 출소 이후 지금까지 김영식은 보안 관찰 대상이다. 남쪽에 피부치 하나 없는 그가 사회에 나와 처음 정착한 곳은 갱생원. 그곳에서 당한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놀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화원이라고 하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비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별을 딱 그래가지고 별 꽃을 딱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것이 말이요, 이북 길을 상징한 것이다. 이건 이북 길을 상징한 것이다 하고, 그냥 자꾸 취조하고 자꾸 그래. 보선 같으면 뒤집어라도 보겠는데 보선 같지도 못하고 참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냥 딱한 사정. 속마음이 보선 같다면 뒤집어라도 보겠지만 사람이 품은 생각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도 없는 생각을 바꾸라고, 전향하라고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더니 전향을 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위험인물일 뿐이다.